어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내가 정말 추리느라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다 넣고 싶은 거야.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네. 대한민국 언론에서는요. 나경원하고 그 싸운 이야기 그걸로 다 도배됐어. 예. 그걸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매불쇼 원고도 그게 5분의 3이더라고. 내가 그거 다 버렸어요. 네. 매불쇼는 그 1절 다루지 않겠다. 왜냐? 네. 그거 나경원하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야. 그렇지.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내용을. 그렇죠. 그 싸운 거 얘기하면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은 양비론. 국민의힘 편은 추미애 뭐라고 하고 그렇게 네. 갑니다. 그거 나경원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고 들어왔고. 그렇지.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이런 애들은 여기서 싸우는 모습 전사의 모습 보여줘갖고 그렇죠. 또 다음 선거에서 활용하고. 예. 왜 거기 놀아나? 신인규 아침에 그렇게 방송하고 앉았더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날카롭게 갔어요? 내용까 제가 견지망월이라는 말 좀 많이 씁니다. 어. 손가락을 보지 말자. 달이 그렇지. 본질이다. 달을 봐야 가야지. 됩니다. 달로 가야 됩니다. 예. 견지망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용으로 그러면 우린 딱 다루는 내용만 거죠. 그건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예 다루지 않고 박상용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뭐 수없이 얘기 많이 했죠. 우리가 진짜 많이 다뤘었어. 맞아요. 이재명 잡아놓으려고 검찰이 범죄자와 짜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그렇죠.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에게 술파티 열어줬다. 예. 검찰청에서 업무를 보게 해주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많이 해왔다고. 그 중심에 박상용이가 있었다는 거야. 네. 이렇게 술파티 벌여주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이재명 죽이기 증언 네.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했었잖아.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했던 대화.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렇습니다. 김성태가. 예.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게 바로 박상용입니다. 그 박상용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제 법사위에 나왔어요.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법무부의 실태조사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합니다. 그 장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 검사실이니까 제일 잘 알겠죠? 네. 김용민 의원이 저 읊은 게요. 그냥 뭐 뇌피셜로 읊을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면 부인했죠. 네.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변호사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제 하나가 있었어요. 약간 말기술이에요? 네, 말기술이야. 말장난이지 말장난. 사실은. 김용민 의원하고 박상용 검사 질의응답 텍스트로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김용민 의원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박상용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일반인 두 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김용민 의원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에 방점이 찍히거든. 그렇죠. 당연하잖아. 네. 그러면 교도관들이 항의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문제였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전면 부인하잖아. 항의한 적 없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빠져나가냐. 방점을 부적절한 조치에 찍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전면 부인했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조치 아닌데? 아, 기준의 차이구나. 자기 판단이야. 네. 내 판단에는 나 부적절한 조치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조치에 교도관들이 항의한 적 없다라고 붙이는구나.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 약간 늘 저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런 식이야. 네.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한 적은 조치는 있습니까? 부적절한 적이 없습니다.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자신이 개호가 힘드니까 한 명씩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 조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부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세미나를 위해서 한꺼번에 계속 불렀다. 그리고 주말에도 불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나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적절한 조치였다는 거야. 네네. 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미꾸라지 같이.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우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아, 자주 예, 봤던 얼굴이요?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우선은 일단은 이 사건은 뭐 술을 먹었냐, 연어를 먹었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네. 1년이 안 되는 구속기간 동안 김성태라는 사람이 수원지검에 180번 출정을 했다.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정한 횟수가 50회가 넘는다. 와. 사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핵심이고 네. 그 안에 거기 가서 술을 먹었니, 연어를 먹었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황인 그렇죠. 거죠. 그냥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그렇지. 이걸 보여주는 내용들인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되실지 애매한데 우선 뭐 어제 그 청문회 보니까 야 왜 이렇게 불렀냐? 그 휴일에는 왜 불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 이화영 부지사가 평일에 변호인 접견이 하도 많아서 휴일 소환을 선호했다. 그래서 이화영의 스케줄에 맞춰서 김성태, 방용철들의 스케줄을 맞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게 이제 7월경에 이제 23년 7월경에 문제가 터지는데 그때까지 7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이화영의 소환이 41회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41회 소환 중에 휴일 소환은 10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평일날 소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이 평일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휴일에 소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들이 평일날 접견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소환해버리는 바람에 변호인 접견이 취소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마치 변호인들 접견을 배려해줘서 자기가 이 소환일자를 잡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같이 불렀어요? 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는 초지일관 대지조사를 위해서 불렀어요. 네. 아까 저 개우교도관 얘기하는 것도 네. 한 명씩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대지조사에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한 명씩 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제가 혹시 드린 자료가 있는데 네. 그 대지조사로 부른 횟수 중에 그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횟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질 조사까지 해놓고 조서를 꾸미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아닌 거죠. 대지조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아닌 거고 특히나 검찰의 피의자든 피고인을 불렀으면 서명이 남아야 됩니다. 조사를 했으면 조서가 남아야 되는 거고 면담을 했으면 면담 조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사 과정 확인서를 통해서 이게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아무것도 안 남기고 수십 번을 불러요. 수십 번을 부르고 특히나
이게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블러방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수감된 피의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검사가 괴롭히는 방법이 소환을 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쌍방울 관계자들은 소환해서 특혜를 베풀어줬으니까 소환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그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불러서 구치감에 대기시켜놔요. 하루 종일 대기시켜놓고 보내고 하루 종일 대기시켜놓고 보내고 네. 이게 사실상 고문이라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 그 대검찰청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서를 남겨라. 예, 그러니까 조사 안 할 건데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당시에 공무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냥 불렀으면 무조건 조서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박상훈은 조서를 안 남겨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대지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대지조사도 안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왜 불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지조사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되지. 네. 조서가 안 남았으면 조사가 아니에요. 네. 불러다 딴짓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렀는데 신문조서도 없어, 면담조서도 없어, 수사과정 확인서도 없어.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너 왜 불렀니? 불러서 뭐 한 거니? 네.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의심하니까 야 내가 대지조사에서 불렀다는데 네가 왜 의심해? 그렇지. 이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또 하나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네, 무슨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했었죠. 잠시 했었죠. 네. 잠시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이 설주환 변호사 전에 변호 맡았던 분이 현근택 변호사인데 추억의 현근택이에요. 현근택 변호사는 이때 거의 박상용한테 그 아주 그냥 갈갈기 찢겨 발려서 퇴출당합니다. 네. 변호인이요?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초기에 변호를 되게 잘하셨어요. 네. 잘하시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 방향 잘 잡게 그 협조를 그 변론을 하셨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현근택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 당시 현근택, 해광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해광은 말이 잘 통하고 현근택은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현근택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냐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 허위 뉴스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재판 과정 서류에 뭐 증인신문 조서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증거 서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그때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거 누가 유출했냐 이 서류 그걸 현근택으로 지목을 하고 현근택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다. 사무실 털고 집 압수수색하고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현근택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사임하고 나가죠. 그리고 현근택 다음으로 나온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고 혈돈 변호사는 잠깐 있다 가요. 잠깐 있다 가는데 그 잠깐 있는 동안 이 사건들이 다 터집니다. 그때다. 다 터지게 되는데 법무부에서 연호술 파티로 지적한 5월 17일. 5월 17일. 네. 이때 이 지적하자마자 박상용 검사가 언론에 입장을 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설주환이 있었다. 설주환이 다 봤는데 설주환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술을 먹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무슨 뭐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 안 볼 때 몰래 술을 먹일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발언까지 하는데 네네. 그때 상황을 좀 짚어드리면 오전에는 1505호로 소환이 되고 오후에는 1313호실로 소환이 됩니다. 1313호실이 이게 나오네. 1313호실 박상용 검사. 박상용 사무실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조사할 때 10시부터 10시 18분 동안 18분까지 18분 잠깐 접견을 해요. 오전에 이렇게 18분 동안 접견하고. 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견 일자가 5월 17일이고 접수 일자도 5월 17일이잖아요. 저 내용은 뭐냐면 검찰청에서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접견 신청을 한 거예요. 검찰청에 그러니까 이화영이 소환된다라고 하니까 이화영의 소환에 입회하기 위해서 설주환이 온 거고 설주환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접견 신청서를 써서 교도관한테 주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사전 예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치소 접견을 하면 사전 예약이니까 접견 일자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10시에 조사인데 조사 전에 접견하자 해가지고 18분 동안 조사 접견을 한 거예요. 했고 이화영 부지사님
말씀은 일단 이화영 부지사님 얘기는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참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분 접견하고 설주환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 근데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 네네. 어쨌든 서류로 확인되는 건 설주환은 18분 접견을 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조사가 있었다. 네. 근데 그 조사도 조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오후 1313호실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거부해요. 거부하고 구치감 대기로 나옵니다. 네, 보시면 구치감 대기로 거부 사유에 구치감 대기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조사는 1313호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 조사에 불응한 거예요. 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설주환 변호사는 좀 박하게 보면 10시부터 10시 18분까지 있다 간 거고 최대한 너그럽게 봐도 오전 조사만 있다 간 겁니다. 오후 조사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네네. 그리고 오후에 1313호실에 소환에 불응하고 구치감이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저녁 자리에 잠시 참석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설주환 변호사는 최소한 오후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는데 박상용은 야 그때 설주환 있었으니까 설주환한테 물어봐. 설주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화영 조사는 제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니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으면 제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요?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러면 기록을 보면 5월 17일 날 이화영이 소환됐고 5월 17일 날 설주환이 변호인 접견을 했잖아요. 입회를 했잖아요. 네. 오전이지만 요것만 딱 놓고 보면 그날 이화영 왔고 그날 설주환도 왔으니까 설주환이 다 받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오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가 오후엔 제가 없어서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서류에 그렇게 남아있으면 그게 맞겠죠. 그리고 박상용은 설주한테 물어보세요. 설주환이 다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방어를 해왔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박상용이가 이 약간의 좀 말장난을 많이 하는 듯한 설주환 변호사가 검사의 알리바이가 돼준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변호사들이 접견을 많이 해보지만 그 예전에 임석이라고 그 보혜저축은행 사건에서 솔로몬 저축은행장이었던 임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정치인들한테 돈을 줬네 안 줬네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사람이 나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번을 불러요. 정말로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돼 있는데 100번을 불러요.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조서가 하나 나타나. 나 돈 줬습니다. 그 진술서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그만 불러.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문제야. 근데 이 박상용 검사가요. 당시에 외부 음식은 아예 반입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원천 차단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어제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이 잘하시더라. 기가 막히게 또 잡아냈어.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은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의 특징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알고 그 길목에 몽둥이 딱 들고 서 있더라. 말장난 길목에. 말장난 길목에. 그래서 말장난 하나 검거해냅니다. 함께 보시죠. 연어의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과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그 식사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어수선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가 들어왔고 그게 식사야 임마. 하면서 면담을 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복잡해져. 그 교도관들이 옆에서 식사를 못 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구치감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2번 정도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도 사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두 번 정도 그 수사 초기에 한 번이든 2번이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저녁 식사?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술은 같이 마신 적 없고요. 예.
그러면 그때 밥을 먹을 때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에 반입된 사실이 있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 의뢰를 하면서 했는데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같이 먹었을 때는 무슨 밥을 먹었어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수사비로 전부 다 샀던 비용이고 그건 외부 음식이 아닙니까? 야, 잡아내자. 딱 몽둥이 들고.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계속 피해가는 것 같아. 예. 야, 아니 저렇게 단호하게 뭐 외부 음식 반입 없었습니다. 뭐 술자리 없었습니다. 뭐 교도관들의 항의 없었습니다. 네. 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아무리 비판했던 나도 가끔은 설마 저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그럴 때가 있지,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도망가 왔던 것 같아. 네. 와, 나 정말 미치겠더라고 이런 거 보는데. 박상용의 요 장면을 보니까 말 단어 비트는 거는 한동훈하고 되게 비슷해요. 사직이냐 사직구냐냐. 사직구냐. 예, 그거고 말 긴 거 보니까 그건 이준석하고 비슷하네요. 말이 길어지잖아. 말이 길어져. A 물어보면 또 B로 혼자 가잖아요. 혼자 외롭게 갑니다. 출마도 혼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화법을 들어보면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신빙성 판단이 가능하고 저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설명 잘 해주신 대로 연어냐 술이냐는 하나의 이제 보강되는 진술 증거고 결국엔 이상한 수사 방식이 지금 핵심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박상용 검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을 못 합니다. 검사실 안에서 성범죄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임지고 사퇴한 검사가 석동영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검사실 안에서 동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렀으면 당연히 조서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이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본인의 항변 책임은 박상용 검사가 지는 거예요. 근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 외부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도 그냥 아니 밥 먹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찔리는지 뭐 하는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실이 저는 반드시 이제 멀지 않아 전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술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있어.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올려주세요. 우리가 뭐 계속 보고가 다닙니다 이거. 조경식 씨가 술파티에 참석을 했었고 그 증언으로 23년 11월 중순에 회초밥 도시락 17인분, 11월 말 25인분, 크리스마스 전주 68인분. 근데 얘네들이 웬만한 돌고래보다 생선 좋아합니다. 아니, 맨날 생선만 먹어. 왜 이렇게 생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피의자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전화도 하게 해줬던 이런 의혹도 있고 되게 그 피의자와 관련해서 뭔가 이걸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런 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조금 의심을 사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의 특징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요. 야, 너네 검사들 어차피 같은 사건인데 이화영 공소장 다르고 이재명 공소장 다르고 김성태 공소장이 다 다르다?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북한에 줬다는 돈은 하나인데 왜 공소장마다 다 달라 이 새끼들아. 날짜가 다르고 액수가 다르고 왜 다 달라 임마. 너무 합리적 질문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박상용이는 정말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야,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그지같이 공소장 썼으면 법정에서 그 무죄 나오겠지. 그러면 됐잖아 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소하고 무죄 나와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아닌 말고네. 아닌 말고야. 그 사이에 그 집안, 그 사람 인생 다 망가지는 거는 나 몰라 이거야. 신경도 안 쓰는 이게 거지. 난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검사들은 이게 본질이야. 이게 진짜 화난다 이거는. 지들은 그냥 무고한 사람 그냥 인생 망가지든 뭐하든 기소하고 언론 플레이에서 쓰레기 만들어 놓고 무죄 나오면 책임은 안 져. 그 와중에 확정 판결 나온 건 나는 그건 참여했다라고 하네 또 자랑스럽게. 나는 뭐 하나 의혹 제기해서 뭐라도 조그만 거 하나도 틀리거나 잘못되면 나는 법적 책임 받고 욕 먹고 평판 다 떨어지고. 그렇죠. 얘네들 뭘 해도 되냐? 아님 말고네 진짜. 아니 어떡할 거예요? 저게 그 공소장마다 내용이 왜 다르냐면 사실 이게 보안 수사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해놓고 이제 변호인들이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반박을 하다 보면 공소장을 계속 바꿉니다.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렇지. 예, 김성태가 그 발언을 변경하고 김성태는 그냥 아니었나요? 하고 바꿔요.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공소장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이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을 계속 마사지해가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도 딱 그렇게 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공소 시점에 따라서 공소장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공소사실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재판부까지 속여서 유죄를 받아놓고 유죄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받았으면 그나마 나는 그렇게 봐요. 그나마도 무죄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윤석열이도 그런 말 했었잖아요. 검사가 뭐 사람 하나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재판정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1도 지금 반성이 없는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저는 본질은 더 큰 본질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북 송금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 본질이야. 대납이 대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무리한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소해놓고 알아서 뭐 유죄 피하든지 무죄 받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권 남용이 첫 시작부터가 지금 잘못되는 상황에서 계속 본인들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했던 거 아니냐. 저는 박상용 검사가 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본인이 떳하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박상용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화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검사실 들어가면 이제 문 열고 들어간 방은 이제 조사실이고 한쪽은 영상 녹화실이 있고 한쪽은 검사 집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 집무실은 이제 뭐 검찰청마다 이제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검사 집무실은 복도에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실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검사 집무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있고 그 조사실 안에도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실로 들어가서 안쪽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이제 출석을 하면 그 교도관 2명이 붙어요. 그 교도관들은 언제나 해당 수감자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죠.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뭐 쉬는 시간이든 모든 시간. 근데 박상용은 일단은 김성태와 이화영을 자기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고 교도관은 못 들어오게 해요. 야 무슨 너 집무실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고선 너 밖에서 그냥 소리는 들리잖아. 야, 밖에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검사들 그 교도관들이 처음엔 막 저항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형식적으로만 저항을 하고 교도관들은 밖에 이제 조사실에 남아 있고 박상용, 김성태, 이화영은 안에 이제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고 나서 박상용은 복도에 있는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둘만 남겨두고요. 나가면 둘만 남아있잖아. 둘만 남아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성태가 이화영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그렇죠. 아니 이재명 이미 끝났어. 이재명 구속될 수밖에 없어. 너 버텨봤자 소용없어.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김성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을 계속 압박해 나가고 이게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 23년 7월에는 그러니까 23년 6월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화영의 진술 조서들이 나와요. 이재명 관련된 진술 조서들. 그리고 이 진술 조서를 23년 7월에 법정에서 증거 동의를 받고
바로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재명 소환한 자리에서 그걸 증거로 들이밀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안 해버리죠. 증거 동의를 안 하니까 이화영이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검찰의 입증 계획에 따르면 김성태는 12월쯤 그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김성태가 갑자기 진술 의향서를 법원에 자필로 제출합니다. 제가요 생각이 바뀌어서요.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년 7월 초에 그걸 또 신진우 부장이 받아들여서 김성태가 출석을 해요. 법원에 출석을 해서 청산 유수로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 너 이 법인카드 이화영한테 줬니? 아니면 제3자한테 줬니? 이 부분을 딱 물어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나와서 진술할게요.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가 이걸 누구한테 줬냐고 얘기함에 따라서 이화영의 뇌물죄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협박한 겁니다. 원래 12월에 출석돼야 되는 김성태가 갑자기 나 먼저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신진호가 받아주고 그래서 갑자기 출석을 하고서는 거기서 검사가 물어보는 대답에 전부 다 청산유수로 다 얘기하고 얘기하다가 딱 그 한마디 법인카드 누구한테 줬어? 여기 딱 물어보니까 그건 제가 오늘은 대답하기 좀 그렇고요. 다음에 나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김성태가 나오기 전까지 이화영 너 증거 동의해라. 그러니까 박상용은 이 모든 판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김성태의 입을 빌어서 모든 협박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도 야 이화영 진술 회유 협박한 거는 김성태지 나냐? 그럴 수 있겠네. 이러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이화영의 감정이입을 했어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이화영이었으면 저 사람 말 한마디로 내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인생 끝나. 그냥 여기 협조하면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은 선택이야. 힘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들 경우에 자기 주변인들을 털 때 정말 그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요. 나 때문에 더 고통이 전가된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케이스처럼 저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검찰 정권 하에서 지금 시대와 또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유를 받고 압박을 받고 하면요. 그 정신적 고통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여기 한마디만 이게 얘기 나온 5월 17일이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검찰이 이화영 협박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나왔는데 그때 성균관대학교에서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신모 씨와 이모 씨인데 신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해요. 지인을 협박을 하고 그 신모 씨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을 때 평화협력국장으로 같이 일한 사람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때 영장을 청구해버립니다. 신모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버리고 그 영장 청구하면서 이화영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주변인까지. 그게 23년 5월 17일입니다. 그날이 5월 17일이야? 그렇게 되고 결국 신모 씨는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요. 구속돼요? 그런데 신모 씨의 주요 혐의가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보낸 건데 그게 불법이라는 건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결국 무죄 나왔고요. 무죄 나왔고 그 이외에 짜잘하게 걸고 넘어진 수많은 혐의 중에 한 가지가 유죄 나왔어요. 별건이네. 별건. 결국 신모 씨를 그 구속시킨 것도 어거지로 구속시킨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화영이 무너졌고. 그게 5월 17일 그 오전에 그런 협박을 한 건가요? 오전 조사 받을 때? 그 부지사님 워딩은 이래요. 오전에 그 또 제가 고소당할까봐 좀 그 얘기 하지 마. 됐어.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잡으러 갈 검사들이 많기 때문에 박상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상용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검찰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검찰 입법 청문회입니다.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이렇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주는 청문회야. 실태를 다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제 법사위에 계셨던 민주당 의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아니고요. 3대 특검 특별위의 네. 대응 특별위의 위원장님입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박수로 맞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의원님 어제 제가 그 청문회 보면서 의원님은 진짜 성격이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잘 참으시더라고. 나는 보면서도 이제 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김정민 수사관 이야기 하면서 되게 잘 참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다정다감하게 네. 나는 진짜 막 올라올 것 같은데 되게 착하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에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님인 줄 알았어요. 대신 아내가 이제 강하시죠. 아내죠. 왜요 내가. 네.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진짜 성격 좋으시대.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봉권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부지검 검사가 관봉권 띠지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어제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최재현이는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관봉권 띠지를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이 중요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야. 뭐래도 나쁜 놈이죠. 의도적으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실수로 없앴으면 진짜 나쁜 놈이란 말이야. 국민 앞에 속고대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 거고요. 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예요?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 근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나도 무섭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첫째 저 사람 잘못해서 나왔잖아. 네. 그리고 카메라 앞이잖아. 그렇죠. 국회의원 앞이잖아. 네. 그런데도 저렇게.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을 때 잘못한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나 진짜 무섭더라. 조사받을 때 저렇게 나오면 진짜 무섭더라고. 우리가 막 조사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어제 나온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가 검사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검사들이 어떻게 일반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을 정말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저 마이크도 대답을 하다가 이제 저 최재형 검사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쳐버렸구나. 탁 쳐고 항의를 한 거죠. 일종의. 근데 사실은 저 자리는 뭐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에게 이렇게 답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손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제 나온 검사들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평상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한동훈도 장관 후보 때 저 마이크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옆으로 막 하고. 맞아. 네. 항의한답시고. 윤석열이는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었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묻는,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곧 정의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재형 검사 같은 경우는 고의든 실수든 요거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잘못을 본인이 주체로 했고 팀장으로서 해서 국회에 나왔는데 국민의 대표가 묻는 자리에서
저 따위 행동을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도 검사들 뭐 다 제가 일반화해서 하고 싶진 않지만 이 검사들에 대한 태도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는 괜히 과거에 무슨 검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저런 태도들이 다 국민들 앞에 이제는 다 어제 보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권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합니다. 막힘없이. 막힘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불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기억을 애써 못해요.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최선영 수사관이 어제 처음 국회에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12월 17일 압수하고 그때는 이 사람이 일을 했던 거야. 압수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개수하고 압수 물품이 워낙 중요한 물품이니까 캐비넷까지 넣어놓는 것. 이 사람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비닐 관봉권 띠지 다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최선영 수사관의 모습 함께 보시죠.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 3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관봉권은 어차피 5천만 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띠지가 있는 거는 그냥 띠지대로 세면 되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FM대로 한 거야. 상식적인 그대로. 그때 비닐이 있었고 띠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12월 17일이야. 근데 굳이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관봉권 잘 보관했는데 굳이 12월 19일에 또 샌단 말이야. 또 새.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질문은 너네 이미 다 끝난 게임을 왜 또 새갖고 관봉권 띠지 없앴냐.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 이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 김정민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핵심 질문 맞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 너무 부드럽겠나요? 참 성격 좋으시다. 성격이 진짜 좋아. 아니 핵심을 찍었는데 정말 성격이 좋으십니다. 함께 보시죠. 개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지금 최재형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어쨌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수표에 원형 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또 개수를 했습니까? 저희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현금 자체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개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개수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띠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개수됐는지도. 그러면 개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정민 수사관에게?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겠지만 저거를 10번 반복해요. 두 사람이 10번 반복해요. 근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 10번을 반복합니다. 왜 또 셌어요? 우리는 들어오면 셉니다. 아니 17일에 셌잖아. 근데 왜 19일에 또 세냐고.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그 왜 띠지 그럼 너가 받을 때 띠지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합니다. 그거 기억 안 납니다. 누가 시켰어? 네? 누가 시켰어? 그거 뭐 기억 안 납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 그만해 답답해. 원효를 10번 반복하더라고. 아니 10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니까 저런 장면이 취득이 된 것이고 너무 잘하신 질이고 저는 아까 그 최선영 수사관 다 조목조목 기억나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저 김정민 수사관 저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시험 어떻게 붙습니까? 그 정도의 암기력 갖고는 시험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나거든요. 근데 기억을 안 할 지금 모종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왜 못할까? 뭔가 이거는 범죄로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없앴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일부러 기억 안 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요. 옆에 수사관도 똑같은 일을 겪고서 다 기억하는데 저게 굳이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핵심은 그때 김정민 수사관의 컨닝페이퍼에 남들은 다 폐기에 비협시였다. 그 진짜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자기가 폐기했다는 주장이죠. 사실은 남들도 다 했으니까 맞아. 나도 했다. 그 얘기고 핵심입니다. 정황상 그 이전에 띠지나 비닐이 다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개수기에 현금을 다 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은 어쨌든 김정민 수사관이 가능성 매우 높으나 매우 높아. 실행을 한 사람은 김정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지시를 누가 했느냐? 계장이 현금 다발을 그 책상 안에 캐비넷에 넣고 퇴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개수를 했는데 하루 정도가 비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여기에 이제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원형 그대로 김정민 수사관한테 갔으면 사실은 이것도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원형 보존을 하지 않고 최선영 수사관처럼 그런 방식으로 세지 않았는지, 그리고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샜는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지시자일까?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순하게도 최재현 검사를 의심합니다. 최재현 검사는요, 1월 8일 관봉권 띠지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수사를 할 생각이었다는 거야. 1월 8일에. 1월 8일에. 그래서 봤는데 수사관이 압수물을 훼손을 해놨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수사관을 질책했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수사관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사가 다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검사는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가 다 망가졌는데 수사관 때문에 질책까지 해놓고 그런데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 최재현이가 천안으로 옮깁니다. 근무지를 옮기면 후임 검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가겠죠. 이 중요한 수사 다 망친 이 훼손된 이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수사를 다 망쳐갖고 수사관을 질책해놓고 화는 났는데 화는 났고 수사 다 완전 박살났거든. 그런데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얘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떠난 겁니다. 수사의 차질이 그렇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함께 보시죠.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자금 추적 수사관으로부터 훼손됐단 말을 들었어요. 수사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신지혜 수사관님. 네, 신지혜 수사관은 보고 받으셨고요. 보고 받으시고 나서 남경민, 김정민 두 분의 이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뭐 서로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1월 9일날 최재형 검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네. 1월 9일날 수사관들을 질책하시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셨죠? 뭐 위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이제 은폐하신 거예요? 3달간? 그러면은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띠지와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면서도 본인이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뭐 제가 알고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근데 왜 그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근데 위에 부장검사나 박건옥 부장이나 이동 차장 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띠지 관봉권이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인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압수계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보고를 안 한다고요? 부장검사한테? 대전지검을 언제 가셨죠? 2월 3일 나갔습니다. 그럼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부장 위에 아무튼 뭐 너무 바빠서 관봉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그 뒤에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 후임 검사죠. 안준석 검사에게는 인수인계 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 물품이 훼손이 됐다는 걸 인계하셨습니까? 제가 2월 3일 천안시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인계란 이게 인계라고 봐야 돼요. 그 주요한 심지어 정권의 이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로부터 압수된 관문권이 훼손됐는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했다고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범죄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본인 조회 평판을 들어보니 보고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왕이야. 왜 본인 혼자 그 위험한 이미 이 사건이 분명히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본인이 3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관봉권과 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후임 검사 때도 인계도 안 하고. 그러면 후임 검사는 4월 25일에 있어야 알아가지고 지금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왕. 이 중요한 건 보고를 안 해. 근데 이거는 왜 말이 안 되냐면 저도 법무관 생활 3년 해보면서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보고예요. 보고 안 하면요 자기가 책임을 다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사고가 나도 보고하고 자다가도 보고. 이 보고가 그냥 습관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왕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보고왕으로 돼 있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아니 그거를 공무원 처음 가면 다 배우는 건데 굳이 이 사건만 보고 안 한다?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화도 났는데 보고 안 한다? 그럼 범인이 가능성이 매우 자기도 그 얘기합니다. 이 수사는 제일 중요한 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의 범죄 혐의에 같이 가담됐기 때문에 은폐하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보고를 어떻게 안 합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중요한 게 지난번에 수사관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수사관들만 우리가 잡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얘기가 돌아가니까 자기 화나가지고 검찰청 그 이 프로세도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자 이렇게 내가 문자 보내가지고 올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네가 잘못한 거 내가 지적했다. 이 사람은 억울한 걸 못 참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사실은 표현도 하기 싫고 남한테 뭔가 욕 얻어먹기도 싫은 사람이라서 그걸 못 참고 올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뒤집어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욱 앵커님의 진범이 최재형 검사 같다라는 주장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머리를 딱 친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이 사건의 최초의 압수수색을 건진한테 가서 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이 현금 다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사실상 그 위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어제 그 경찰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얘기가 이것을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만약 압수하려면 나중에 그게 있구나. 새로 영장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검사도 그걸 가져와서 이걸 어떻게 할 줄 이제 이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금 출처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별건 수사가 되니까 불법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제 제대로 핸들링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 분명히 별건 수사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왔냐. 그리고 가져와서 그 띠지를 분실하게 만들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즘 수사관 되려면요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라서 다들 암기왕이에요. 그럼요. 근데 1년차 수사관이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암기왕이 기억 안 난다. 보고왕이 보고 안 했다. 이거는 두 왕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관이 지금 그 관봉권 이런 경우는 사실 수사관 하면서 평생 보기 힘든 그런 사안이거든요. 우리 김기표
그 의원도 검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검사하면서 한 번 정도밖에 못 봤답니다. 관봉권을.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의 경우에는 거의 처음 보는 처음이겠죠. 형태였을 거라고요. 만약에 띠지나 이런 게 다 맞습니다. 있었다면 네. 기억 못한다는 말이 안 것은 되죠. 상당히 신빙성이 아니, 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 최영진 씨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욱 선배가 야 너 우리 이거 다뤘던 거 기억하지? 그거 기억 못하면은 사단 나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와장창 깨져요. 저희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다 외우고. 저분도 그 어려운 시험 통과한 사람. 그리고 이게 개장 그 캐비넷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캐비넷에서 그 보존된 원형대로 압수에 갖다 줬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캐비넷에 띠지가 훼손된 채 있었으면 그것을 아마 그때 뭔가 기록이 남기거나 인계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대로 갖다 줬다는 것은 정황상 명확하고 네. 그러면 압수계에서는 띠지나 비닐이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군가 이걸 훼손했는데 네. 그 범인이 이제 누구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주목하는 게 뭐냐면 최재현 가고 새로운 검사 왔잖아요. 네. 후임. 후임 검사 왔잖아요. 네. 그 후임 검사가 4월에 돼서야 이게 없어진 걸 알고 보고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 수사팀 전체가 후임 검사한테 이 분실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수사팀 검사들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랬으니까. 해줬다고 했잖아. 근데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수사팀 모두가 새로운 검사한테 이 얘기를 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러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제 백혜룡 경정이 현장에서 바로 그냥 한마디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야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이 띠지에 지문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나 봐. 관봉권 비닐에도 묻어있을 거고. 예. 그런데 거기에 지문 채취하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걸 DNA 감식을 통해서 대조를 한답니다. 근데 DNA 정보는 경찰에 없고 대검이 다 보관을 하고 있대. 그래서 대검이 할 수밖에 없고 가장 잘한다는 거야. 근데 못하는 애들 그 옆에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그냥 와 시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지문 연출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가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최재현 공장검사는 특수직무유기 특가법상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앉아 있는데.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와, 저게 너무 웃겨. 아,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위증한 거 같고. 와, 저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이 검사에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조국혁신당의 그 경찰 출신 의원 그 황운하 의원처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당했잖아. 맞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아 통쾌하더라고요. 시원하다. 그러나 뭐 우리 의원님이 뭐 덧붙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백혜룡 경정 얘기하시는데 서영교 의원 공감하는 소리가 마이크 꺼져 있는데 들리네요. 네.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진짜 야 이 검찰 개혁은 돼야 되겠구나 그럼요. 하는 걸 국민들이 여실히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제 절차를 밟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이 이미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에
추석 전에 25일 본회의에 지금 이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이 이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고 기존의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랑 지금 이제 현재 뭐 국개정감법 그리고 또 정부조직 개편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한 4개, 5개가 올라가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의 법이 이제 먼저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검찰개혁법 이 2개가 가장 이제 우선 처리가 될 것이고 네. 필버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추석 전에는 이제 네. 완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박상용이, 최재현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 당의 이제 검찰 정치 공작 TF에서 이 사안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검사들의 그동안 정치 공작, 증거 조작 이런 사례들을 계속 지금 수집을 하고 증거를 모아서 또 법무부에서 또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 검사들 특히 공작하고 증거 조작을 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지금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날을 기다리게 되네요. 저는. 네. 저는 사실 탄핵 절차를 밟으면 와 시원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가는군요. 탄핵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뭐 강백신, 엄희중 검사들 탄핵을 저희들이 소추를 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맞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증거가 거예요. 없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기존의 검찰에서 내놓는 자료만 가지고 맞아요.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기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 이제 그래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특검 수사가 네. 개선 단계로 꼭 필요하다 아유 보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이거 가기 한번 전에 가서 전현희 TV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의원실 보좌관 1도 전현희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체육 우리 앵커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5천, 6천, 7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현희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